지금 그 6.27 대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주거 사다리 끊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특히나 더 문제는 외곽이 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정책 금융까지도 사실은 막았거든요. 네. 그 정책 금융을 대부분 한 20%씩 한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4억이다 그러면 3억 2천이거든요. 8천 없으면 그분들은 집을 못 삽니다. 대출 규제는 사실은 상급지보다는 하급지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보통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인데요. 네. 저는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오늘은 심형석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교수님 나오신 지난번 이후로 예. 또 막 부동산 분위기도 막 많이 바뀌고 예, 특히 또 최근에는 예. 또 오늘 지난주 통계였나요? 이제 상승세 폭이 막 감소하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6.27 대책 이제 뭐 한 달 만에 효과 끝나나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한번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6.27 대출 규제 이후 뭐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한 두 달 가까이 지났죠. 예. 전반적으로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시장은 멈춰 있고요. 제가 이제 우대방이라고 수도권에 한 30개 정도 지점을 가진 네. 중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6월 달에는 거의 최고 매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한 40%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60%가 날라갔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은 그보다 더 줄었다. 한 30%로 줄었다. 왜냐하면 이제 매매보다는 이제 전월세가 많아지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매도자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지점이 있는 데 중에 그 대부분은 이제 주거 선호 지역에 있거든요. 뭐 성동구, 마포구, 그다음 강남구 이런 쪽에 있는데요. 그 집주인분들은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네. 근데 매수자분들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뭔가 급매가 나오겠지. 그래서 급매 전화가 계속 오고요. 네. 뭐 전혀 전화가 없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전화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 급매를 찾으시니까요. 근데 뭐 지금 급매를 내놓으신 분은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쨌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가 나니까 뭐 여전히 이제 거래는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근데 뭐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풍선효과라고 네. 해서 예전에 우리가 토지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사실은 마포라든지 성동 이런 쪽으로 좀 그 풍선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 외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상한선이 6억이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없다. 아예 그냥 딱 끊어졌다. 제가 저번 주에 지방에 가서 부산입니다. 제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뭐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 제자분들 중에 뭐 그 중개사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물어보는 놈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서울의 핵심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다시피 상급지보다는 하급지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더 문제는 외곽이 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정책 금융까지도 사실 막았거든요. 네. 그 정책 금융을 대부분 한 20%씩 한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4억이다 그러면 3억 2천이거든요. 8천 없으면 그분들은 집을 못 삽니다. 못 사죠. 예, 못 삽니다. 네. 아예 못 삽니다. 그냥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서 이렇게 막 메꿔 나가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5천 정도만 돼도 집을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금융은 다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정책금융은 지금 지방에도 적용이 됩니다. 6.27 대책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서울 외곽도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외곽이라도 좀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시장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얼어붙고 있고 전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그러면 강남 뭐 초고가 이런 데를 타겟으로 한 정책이다라고 뭐 해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지금도 그런 지역들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또 약간 다시 또 뭐 신고가 찍힌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마포와 성동과 같은 직장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타겟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6.27 대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주거 사다리 끊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도 모르면 정말 그거는 바보고요. 근데 마포나 성동으로 이제 이동하시려고 하는 직장인 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잠실 정도까지도 직장인들 중에 좀 고소득자분들이 이동하셨는데요. 이젠 그 잠실도 이제 3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마포나 성동 같은 데는 아직 20억대 정도 수준에서 좋은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억 대출로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대세에 예상했던 거 12억에서 15억 사이가 좀 그 더 이제 혜택을 볼 거다 이랬는데 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마포와 성동 쪽이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가 서울 외곽 사는 것도 이제 정책금융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정책금융의 금리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집 사는 거를 뭐 원래 민주당 정부가 집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안 좋아하고 유주택자 되는 거 안 좋아하고 뭐 전세 안 좋아하고 원래 그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어쨌든 집 사는 거 그러니까 무주택 그 서민들이 집 사는 거를 막고 그다음에 주거 사다리의 상단도 이제 끊어버렸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은 대출도 좀 적게 받고 좀 자산가들이 많고 소득도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마포나 성동에서 집을 파신 분들이 강남 3구 쪽으로 또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를 끊으면 이쪽이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뭐 정책의 방향성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작동을 봅니다. 한다고 봐야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지금 가장 많이 거래량이 줄은 데가 마포하고 성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더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마포는 지금 한 90% 정도 줄었고요. 성동은 이제 한 85% 아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성동이 한 90% 정도 줄었고 마포가 이제 한 85% 둘 다 정도 다 줄었고,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그러면 광진, 동작, 강동 이런 데도 거의 한 80% 줄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20억이 그렇게 넘어간 데들, 그리고 한강벨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물론 뭐 강남도 줄고 다 줄었지만 그런 데는 뭐 90% 80% 이렇게 줄었으니까요. 줄어든 폭 자체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뭐 지금 어쨌든 상승폭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거래량은 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고 그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다. 당장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책은 항상 과거에 보면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규제의 어떤 그 효력도 좀 희미해지고 하면서 다시 또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뭐 이건 당분간 좀 더 간다. 그럼 가면 뭐 한 얼마나 보세요? 저는 다른 채널에 나왔어도 3개월 봤거든요. 3개월. 그래서 되게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 아니시냐고 했는데 보통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인데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는 우리가 2019년도 12월 16일 날 나온 대출 규제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때도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줬고요. 12억에서 15억까지는 LTV가 20%였고요. 그다음 12억 이하가 그나마 40%였는데요. 빌리는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낮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나마 그 실거주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뭐 어쨌든 금액 빌려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2019년도가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다들 비슷하게 지난 시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요. 그때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 1월 27일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시점에서 통계를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이제 한 0.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는 0.02% 서울입니다. 그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서울이 한 0.43%인가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0.1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기보다 상승률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은 심지어 이제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송파구가 2019년도에는 한 달 후에 대책이 나오는 한 달 후에 0.33%에서 마이너스 0.04.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그 당시에도 강남이었겠죠, 당연히.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대출 규제의 경험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0.88에서 0.38 정도 송파가 떨어졌고 아시다시피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이 상승폭이 커졌어요. 네, 잠깐 네. 커진 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출 규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판단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예상했던 6개월보다는 빠르게 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9월 정도 지금 문제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계속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면 댓글 중에 안 좋은 댓글이 이제 넌 뭐 집값 오르는 게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저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거든요. 중개 수수료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는 게 별로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부동산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다 잘 아시는 물건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물건 들어가고 와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 분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도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값 오르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우리도 늘어야지 좋은데요. 그런 유의미한 거래량은 뭐 저는 추석 전에 조금 움직일 거고요. 추석 후에는 상당히 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 아마 저희가 6월달 거래량이 12,300건 정도 됐을 거예요, 서울이. 네. 근데 그렇게까지 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에서는 그 대출 규제를 정부에서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이미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을 거예요. 그러면 네.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은행도 뭐 금리도 올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받은 분 물어보니까 4%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3% 중반 가까이까지 금리가 탔네요. 가다가 지금 막 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을 왔는데 대출을 안 해줄 수는 없고 조건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거래량이 하반기에 뭐 급격하게 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유의미한 반응을 시장에서 보일 거고요. 내년 초 되면 만약 정부의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되면서 가격도 한 번 더 쳐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한 3개월 뒤에는 좀 예. 뭔가 정책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예. 한다는 거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는 결국에 매수자들이 조금 관망하다가 이제 관망세를 접고 매수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이라는 데가 서울에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 있는 아파트 다 합쳐봤자 전국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거를 매입할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지방 수요들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그 추세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네. 그 수요자들은 있습니다. 근데 수요자들이 이제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와서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이 꺾였다든지 그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저는 시장을 떠났다고는 보지를 않고요. 그래서 계속 대기 수요로 남아 있는데 뭔가 여건이라는 것이 정 안 되면 사야 되겠다도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이 없어지고 또 이런 그 언론 기사라든지 중개사하고 전화를 해보면 저번 달까지는 뭐 손님도 거의 없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계속 전화 와요. 이러면 네. 이제 안 되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지금 단계는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옛날과 같이 저희가 6월 달에는 정말 앉은 자리에서 1억 더 달라는 집주인도 되게 많고요. 계좌 안 내는 집주인도 많고요. 뭐 별의별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좀 좋은 조건에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까.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결혼을 뭐 한 4만 상 가까이 하고 이혼을 10,000상 가까이 하는데 네.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그 집은 어떻게든 있어야 되니까요. 뭐 그런 수요들이 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혼을 하면 또 세대수가 분리되니까 맞습니다. 또 집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관망을 우선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매도자, 그렇죠. 매수자 둘 다 예. 관망을 하는데 예. 매수자가 조금 더 조급해지게 되면 그렇죠. 집값은 안 떨어지는데 매물이 줄어들고 잠깐 또 거래량이 좀 약간 찍히면서 상승세가 좀 보이면 또 사러 그렇죠. 가잖아요. 예, 다급해지고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차피 아마 이재명 정부 계속 동안 매물과의 싸움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매물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걸 잘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매매 매물이 서울이 9만 5천 건 네. 이렇게 된 지금 7만 건 가까이 떨어졌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또 뭐 그거 집계하는 데서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네.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도 못 봤는데 제가 7만 4천 건까지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토호제 이 규제를 하면 매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토호제 때문에 사실은 좋은 매물들이 한 40~50%가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중개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출발할 수 있냐 이런 전화를 이제 공동중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팔긴 하는데 팔 거냐. 그러니까 네. 출발할 수 있냐 이거 진짜 진짜 살아 있고 거래가 가능한 네. 매물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출발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발 가능한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 이제는.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주거선호 지역 같이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새끼였으면 못 하잖아요. 네. 뭐 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상태고 지금은 또 대출 규제가 생겨가지고. 집을 대출을 받아가 사면 또 실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매물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디까지 줄어들 건지 저희도 걱정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세 매물도 같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세 매물이 한 2만 건이고 지금 매매물이 한 7만 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가 입주 물량이 없어지거든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없는데 이제 기존 매물까지 줄어든다 이러면 이제 정말 매물 찾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계속 매물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규제를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규제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계속 사라지고 1000세대 단지에 매물이 하나 나오면 이제 뭐 예전에는 한 10명 정도 그 매수자가 있었다 그러면 줄더라도 2명은 있거든요. 2명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그죠? 다 겪었던 일입니다. 예. 그럼 반대로 매도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팔기가 참 애매모호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매도자들도 이거 팔고 뭐 무주택자가 되면 모를까. 또 그렇죠. 사라고 예, 예. 하려고 보니까 또 살 수가 없어서 이왕이면 좀 웃돈 주면 팔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근데 이제 급한 분들이 있긴 하죠. 네. 예, 일시적 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해보면 뭐 이렇게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상속을 받으셨다든지 네. 그죠? 이런 그 어쩔 수 없는 특수 사정에 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파셔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게 가끔씩 이제 금매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면 정말 좋은 상품은 거의 네. 안 나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가 이걸 팔고 그죠? 어디로 가기도 뭐하고 갈 수도 없고 가는 데 따르는 거래 비용이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래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눌러 있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칼럼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요.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세들이 꽤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베이비 부모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팔고 다른 데 가느냐? 뭐 거의 안 가고 거기서 계속 늙어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좀 돈도 있고 자산이 있는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이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매물과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일본에서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록봉기 힐스라는 이런 데 보시면 네. 용적률을 1000%씩 2000%씩 해서 도심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비싼 아파트를 막 엄청나게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서울도 떨어질 수 있고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는데요. 우리는 용적률은 그냥 250%예요. 그거는 네.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그걸 지켜왔거든요. 용적률이 그대로라는 건 세대수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세대수를 그냥 수요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계속 똑같은 것만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 2~3개월 뭐 많이 아니죠. 한 1~2개월 정도 뒤에. 그러니까 예. 거의 추석 때쯤 되면은 좀 예,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뀔 예, 예.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